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근대 인술의 현장 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근대 여성화가 나혜석 선생 아시죠? 어쩌면 일제강점기 근대화 시기 여성 해방의 아이콘처럼 비춰졌던 화가가 나혜석 선생이십니다. 그의 고향 수원에는 나혜석 거리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근대 여성 해방의 아이콘처럼 불리던 나혜석 화가는 54세가 되던 무렵, 그러니까 1948년에요. 서울 언효로 길가에서요, 행렬병자로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정말 그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초라한 죽음이었었죠. 그런데 이 안타까운 죽음을 정말 애달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의사 오궁성 선생이었습니다. 의사 오궁성 선생이 누구냐면은 우리나라에 미국 유학한 소위 미국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첫 번째가 서재필 선생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가 김점동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화학당 출신이에요. 이분의 이름은 박에스더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긍선 선생이십니다. 이분이 1877년생이에요. 이승만 박사하고요, 나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와 같은 근대기의 인물인 거죠. 그렇지만 이승만 선생은 정치 쪽에 관심을 가졌던 반면에 오궁선 선생은 한국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의학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두 분이요, 서울 배재학당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동기 동창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는 끈끈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가는 길은 달랐습니다. 오궁선 선생은 어린 시절 배재학당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요, 일경에 쫓기게 돼요. 쫓기면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면요, 전라북도 군산으로 가게 됩니다. 청년기에 말이죠. 왜 군산에 갔느냐면은 개항장이지 않습니까? 개항장이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서양 의사 또는 선교사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근대 교육을 시작했던 데가 군산입니다. 개항장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느 날 미국 켄터키주에서요, 알렉산더라는 실업가가 군산에 왔어요. 알렉산더라는 미국 실업가는 정말로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블레스 오블레주를 실천하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개항장 군산에 와보니까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호남평야의 쌀들이 탈취가 되어서 군산항을 통해서 일본으로 다 보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군산항의 조선 사람들은 운막집 같은 데서 살아갑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알렉산더나 다른 서양 선교사들께서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1903년이었어요. 알렉산더라는 실업가가 군산에 체류 기간이 한 1년 정도 됐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 알렉산더는 급하게 다시 고향 켄터키주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런데 그 1년여간을 있으면서 정말 눈여겨본 조선의 청년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오긍선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오긍선에게 그대는 나와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가자라고 권합니다. 오긍선 선생은 1877년생이에요. 그런데 1903년에 알렉산더와 함께 군산항을 통해서 미국 켄터키주로 갑니다. 켄터키주의 루이빌이라는 도시로 가게 되는 거죠. 당시 군산에는요, 진료소를 시작으로 또는 시약소를 시작으로 근대 병원이 생겼습니다.
군산 야소병원이죠. 야소병원은 너무너무나 바빴습니다. 그런데 오궁선은 한국인 의사로서 유일한 거 아닙니까? 군산에서 많은 환자를 치료하다가 목포로 가요. 목포로 가서 환자들을 치료해요. 또 광주로 가요. 광주에 가서 환자들을 치료해요. 그렇게 오궁선 선생이 명의로서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지주들도 또 어떤 관리들도 오궁선 선생한테 치료를 받고, 그렇지만 오궁선 선생은 늘 병원 앞에 있는 한센병 환자랄지 전염병 환자랄지 이런 분들을 먼저 치료를 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유명해지니까 서울에서요, 오궁선 선생에게 관심을 둡니다. 당시에 경성에, 즉 서울에 최고 좋은 사립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었어요.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은 재중원이었고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는 의학교육이 실시가 됐어요. 즉 세브란스 의학교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의학교를 열어서 학교를 운영하는데 교수가 필요로 하잖아요. 한국 의사들이라는 게 커뮤니케이션이 환자들하고 너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을 모십니다. 따라서 오궁선 선생은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깁니다. 오궁선 선생은 여기에서 한국 근대 의료학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다양한 서양 서적을 번역을 하고요. 또 외과적 치료를 통해서 수술의 경험을 높이고, 그러한 것들을 후배 양성에 힘쓰신 거죠. 또 일본 총독부 입장에서 보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질병이 많잖아요. 일제의 입장에서는 혹시 폭동이라도 일으킬까 봐 이제 조선의 지식인인 오궁선 선생 같은 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빈민촌에 들어가서 저들을 좀 많이 교화를 시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궁선 선생은 교화시키는 건 아니고요, 그들을 치료해 줍니다. 예를 들자면 후암동 산꼭대기에 움막을 짓고 사는 분들, 또 청파동 산꼭대기에 움막을 짓고 사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주십니다.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각 지방으로 내려가서 병원에서 헌신하고 또 그 지역을 계몽시켰던 많은 선각자들이요, 오궁선 선생에게 교육을 받을 때는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중점적으로 받습니다. 당신들은 의사 아닙니까? 그 의사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 가난한 사람의 두 눈에 혹시 눈물이 있을 것을 더 중히 여겨라 라고 말합니다. 부자의 황금보다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을 먼저 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사가 환자에 대해서 대하는 자세가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막연히 환자를 시험 삼아서 치료하지 말라라는 전문적인 얘기인 거죠. 그리고 학술 연구에 힘쓰라, 또는 매일 주간 진료를 작성을 해서 상세하게 임하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요, 불치병 환자라도 환자의 상태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으면 의사로서 최선을 다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를 방치하고 또 멀리 한다면은 그거는 인도주의에 위배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환자가 병원비가 없어서 어렵더라도 먼저 생명을 구해라라고 말합니다. 이 6가지 사항은 어찌 보면 한국판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이러한 분이 오궁선 선생이셨습니다. 오궁선 선생은요, 앞으로 조선이 독립을 위해서는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길러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무엇보다도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면 의사들이 많이 배출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무렵에 사립의 최고 병원은 세브란스 병원이었고 세브란스 의학교였단 말이에요. 따라서 오궁선 선생은 교육에 힘을 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일제 말기예요. 일제 총독부가요, 조선 사람들이 배우는 것을 두려워해요. 따라서 기독교 쪽에서 많은 학교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태클을 겁니다. 정식 학교로 편입을 잘 안 시켜줘요. 대한제국 시절만 하더라도 우리가 학교를 세우면은 그것이 정식 학제가 돼서 우리의 권리로서 학교가 운영됐는데, 일제강점기가 되니까 이러저런 이유를 달아서 정식 학교, 소위 일본 문부성 지정학교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졸업하면 뭐 합니까? 의사 면허를 가지고 개업조차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무렵에 오궁선 선생은 소위 학교장이 됩니다. 세브란스 의학교의 한국인 첫 교장이 오궁선 선생이셨어요. 오궁선 선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딜레마에 빠졌어요. 어떤 딜레마냐? 문부성 지정학교로 인정을 받아야지만이 세브란스 의전이 되는데 조선 총독부가 안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교장으로서 총독부와 관계를 돈독히 하겠죠. 그러면 총독부가 요구를 하는 것들이 있죠. 그 조선 경성안에 있는 서울 빈민들을 구제도 해야 되겠고, 구제 안 하면 그들이 혹시 폭도가 될지 모르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방면위원회라는 거를 조직을 해서 일본 천황의 신민의 자세로 살아가도록 권면하라고 오궁선 선생에게 요구를 합니다. 미국의 자유사상과 미국의 의학 시스템과 미국식 교육을 받고 자란 오궁선 선생이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이해 못하죠. 더구나 자기 민족을 천황의 신민으로서 충성을 다하도록 권면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죠. 그렇다고 세브란스 의학교 교장으로서 무시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방면위원회 위원이 되십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친일의 문제와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태평양 전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조선 사람이 대할 것을 요구하는 글을 쓰시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물론 나중에는 소위 친일의 문제로 평가받아야 될 그럴 시기가 옵니다. 자, 이렇게 오궁선 선생은 인술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광경을 목격하게 돼요. 어떠한 광경이냐? 조선에 떠도는 거지 어린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남대문 시장만 가도 빌어먹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궁선 선생이 남대문 시장 안에 상동교회 분들하고 거기에 이제 교회 장로분들이랄지 이렇게 성각자들하고요, 고아 구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경성보육원이에요. 이거는 총독부가 세운 보육원이 아니에요. 조선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고아원인 겁니다. 그리고 오궁선 선생은 이게 의술로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사회사업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을 모아서 당장 애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고 또 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신 거죠. 당시에 이제 그 조선이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역시 유랑걸식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구휼의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던 차에 마침 서울 청운동에요. 청운양로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청운양로원은 어느 부심이 깊은 분이 설립을 했었어요. 근데 운영난으로 이 청운양로원이 지속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궁선 선생을 중심으로 한 소위 독지가들이 그 청운양로원을 인수합니다. 재밌는 건요, 그 청운양로원 자리가 어디냐면요,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집입니다. 지금도 정주영 회장의 소위 사저라고 해야 되나요? 청운동에 있습니다. 여기가 청운양로원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현대적 개념의 양로원의 시작이 그 무렵부터 이어졌다라는 거죠. 이런 형식의 소위 사회사업은요, 계속 확장이 됩니다. 청운양로원, 그 다음에 경성고아원이 계속 고아들은 늘어나는데 시설은 좁고 하니까요, 어디로 옮기냐면 안양으로 옮겨요. 소위 안양고아원이 되는 거죠. 이것이 오궁선 선생이 세브란스 병원을 정년 퇴직하고 소위 고아들을 돌보고 어려운 노인들을 돌보면서 나의 사명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소위 선생, 다른 말로는 성경적 개념으로는 의사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분이 되신 겁니다. 1945년 해방과 함께 미국 군정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군정기예요. 45년에서 48년까지요. 그러면 미국인들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인물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궁선 선생과 같이 미국에서 공부한 의사 같은 분들은 정말 조선 사회를 들여다볼 수 있는, 한국 사회를 들여다볼 수 있는 출중한 인물인 거죠. 미 군정에 소위 군정장관 아놀드 소장, 그리고 미군 사령관 하지 중장, 더 나아가 메가더 사령부도요, 오궁선이라는 인물에 주시를 하고 한국의 치안을 좀 맡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오궁선 선생이 나는 의사다.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환자를 치료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자신의 소명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돕는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심지어는 자문이라도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거절을 해요. 그러면서 오궁선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방이 되고 보니 기술을 가진 일본인 기술자들이 한국에서 모두 떠나버렸다. 공장이 있어도 운영을 못한다. 또 공장도 부족하다. 너희들에게 부탁하는 건데 공장을 세워주고 기술자를 좀 양성해달라 라고 역으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미 군정이 하루빨리 사립대학 같은 거를 많이 인가를 해서 우리 조선의 청년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분의 인품을 또 하나 엿볼 수 있는 게요, 사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이제 조선 방식에 의해서 이제 소위 그 신부의 얼굴도 보지 않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신부가
옛날 말로 곰보라 그러죠. 이 곰보 얼굴에 나이도 5살이나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오궁선 선생 정도의 집안이 되면 첩을 끼고 사는 게 흠이 되지 않는 세상이었어요. 돈 좀 있다고 하는 지주들 모두 첩을 끼고 사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렇지만 오궁선 선생은 단 한 번도 그런데 눈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내와 평생 해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8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고아은은형에 전역을 하다가 몸이 쇠약해져서 들어 눕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내가 이 여간에 와서 오랫동안 신세를 많이 졌소. 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소. 그렇게 말을 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서울 망우리, 옛날에는 그 망우리 공동묘지라고 불렸는데요.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한국의 선비로서, 한국의 어른으로서, 또 한국의 의사이자 교육가이자 계몽가이자 사회사학과로 살아온 선생의 일생이었었습니다. 이러한 선생의 삶이 어쩌면 의술을 배우는 많은 요즘의 의료진들에게 귀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